유목민의 강자 셀주크 투르크의 발흥입니다. 자, 오늘날 튀르크인의 국가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건 터키고요.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여러 튀르크인 위주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튀르크인만 사는 건 아니고요.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지만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 나라들이 투르크인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런 지역들이죠. 앞에 카자흐는 튀르크어고 스탄은 페르시아어로 튀르크인의 땅, 카자흐의 땅, 우즈베kin의 땅, 뭐 이렇게 불립니다. 자, 언어적으로 튀르크인들의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언어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언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튀르크인들을 잘 보시면 사실은 우리하고 얼굴 생김새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으로는 비슷해도 이 지역에서 많은 혼혈을 거쳤기 때문에 뭐 혈통적으로 관계를 따지긴 사실 어렵고요. 자, 얼굴도 보시면 자, 터키인, 키르기스탄인, 타지키스탄인, 위구르인이 있죠. 자, 이들이 쓰는 모자도 많이 다르죠.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이들은 대부분 무슬림이죠. 이슬람 문명이 이렇게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 100년 사이에 이베리아부터 중앙아시아까지 넓은 지역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여기 투르크인들도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이들이 이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었던 거고요. 이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이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천지인 사장이 있거든요. 탱글이라고 하는 몽골족도 하늘에 있는 어떤 절대자 이걸 탱글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하늘에 있는 절대자와 아랍 사람들이 얘기하는 알라와 사실은 다르지 않거든요. 생각하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받아들였던 거고 이들은 원래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쉽게 개종을 해서 이슬람사의 이제 일원이 이제 되었던 거죠. 그리고 원래 이슬람인 것 자체가 유목민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 유목민의 문화에 기반을 하니까 이 트리크인들이 이슬람을 선택하는데 아주 쉬웠던 거죠.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아랍 사람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아랍인들이 히잡이라고 하는 그들의 고유의 이 베일을 쓰는데 이 트리크들도 그 지역에 맞는 이 베일들을 많이 씁니다. 자, 카자흐스탄 여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위구르인들 다 각각 지역 문화가 반영된 스카프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이 투르크인들은 몽골 지역에서 출발했다고 역사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자, 몽골 땅에 이 두 개의 비문이 있는데요. 퀼테긴 비문과 톤유쿠쿠 비문이 있습니다. 이 비문을 해석해 보니 이들로부터 서쪽으로 이동해 간 사람들 간에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졌고요. 오늘날 터키에서도 교과서에 이 퀼테긴 비문과 톤유쿠쿠 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고향이 이렇게 몽골 고원에서 출발했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과 혼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터키가 대한민국을 형제국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과거에 몽골 고원에 살던 돌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구려와 형제국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터키 공화국이 대한민국을 형제국이라고 부른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572년 무한 카간이 사망하자 고구려가 사제를 파견했다. 동쪽으로 해 뜨는 곳으로부터 비쿨리에서 문상객이 와서 애도했다라는 게 퀼테긴 비문에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문상을 했고 그들이 원래 형제를 맺었기 때문에 그 돌궐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오늘 터키를 차지하고 있으니 과거에 돌궐과 고구려가 형제국이었으니 지금도 터키와 대한민국이 형제국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 문화적 이해가 낮은 거예요. 자, 동양식 형제국은요, 상하 관계가 있는 게 형제예요. 부자 관계 정도는 아니어도 형제를 맺으면요, 누가 형이냐가 중요합니다. 승자와 패자의 개념입니다. 과거에 정묘호란 때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와요. 그때 형제를 맺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형이 누구예요? 후금이잖아요. 조선은 동생입니다. 바로 동양에서 형제는 우열이 정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슬람에서의 형제는 동등한 개념입니다.
교회 관련된 분들이 꽤 많으시지만 이 교회에서 형제는 동등 개념이잖아요. 터키인들이 한국을 형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슬람 형제국의 개념에서 따온 겁니다. 뜻을 같이 하는 동등한 나라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이웃 이슬람 국가는 모두 형제국입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시다라고 형제여 깨어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를 위해서 맞서 싸우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형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터키와 대한민국은 같은 뜻을 갖고 싸운 적이 있었나요? 자, 있었죠. 바로 언제? 한국 전쟁 때 터키군이 와서 무신론자 공산당과 대항해서 뜻을 같이 한 참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국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지만 무슬림 형제국은 아니죠. 그러니까 동양식 형제와 이 서양식 형제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식으로 돌고리라고 불리던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두강 사이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곳은 초원지대고 사막지대기도 하죠. 두강 사이가 땅이 뭐냐면 시르다리아와 아무다리아 사이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시르강과 아무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사막지대인데 이 물을 끌어들여서 오아시스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 부족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때 셀주크에 붙인 두칵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구즈 야부군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오구즈라는 게 일종의 부족 개념에, 그러니까 부족들끼리 모여서 전쟁도 하고 초원에서 양도 키우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전투력이 강력했던 두칵베이가 활약을 했고 그 아들 셀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여기서 어떤 강력한 무력을 가진 부족 개념으로 젠드라는 도시에 거점을 마련하고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셀주크란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부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된 사람들을 셀주크 튀루크라고 부른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슬람을 선택한 이들은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이제 뭉치게 되는 거고 이들이 처음에 젠드에 있다가 나중에 아르슬란 아구부 때 와가지고 젠드를 떠나서 부하라와 사마르칸트에 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이니까 유목민들은 말 타고 활 쏘고 칼 싸우고 이런 게 생활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을 점차 자신들의 세력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라와 사마르칸트의 세력을 갖게 되죠. 오늘날도 이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는 우즈베키스탄의 아주 중요한 도시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세력을 갖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 탁월한 전투력을 가진 유목민들은요, 이 북방에만 사는 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북방에만 살면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유목민들은 기본적으로 곡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방의 농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뭐 통상을 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가서 뺏어오든지 어찌됐든 남방 농민들과 교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북방 유목민들은 기본적으로 전투력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을 하는 것보다는 전쟁하는 게 훨씬 더 쉽죠. 끊임없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란 고원을 차지하죠. 계속 겨울만 되면 내려와서 남쪽을 정벌하고 약탈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세력권을 넓히게 되고 또 바그다드에 있었던 아바스조에 가가지고는 용병으로도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북방 유목민들은 숫자가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아바스조 같은 거대 제국을 무너뜨리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용병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재물을 획득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여기서 용병으로 일하던 사람들은 이집트에 가가지고 맘루크 술탄국을 또 세우기도 하죠. 자, 그런 와중에 아예 아바스족을 물리치고 이 지역 전체를 차지하면서 셀주크 제국이 이렇게 넓게 확장이 되고요. 또 이 지역의 강자였던 비잔틴 제국을 만지키르트 전투에서 물리치면서 소아시아까지 그리고 다마스커스를 지나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또 더 밑에 내려가면 메카와 메디나까지 점령을 함으로써 셀주크라고 하는 이름을 이 지역에 떨치게 됩니다.
이 셀주크 제국의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가 단다나칸 전투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내려오기 전에 이란 고원, 자, 이란 고원에 있었던 페르시아와 패권을 다퉜던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셀주크의 손자 투르 베이. 자, 베이는 원래 부족의 수장을 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부대의 대장, 이걸 베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투르 베이가 독립을 선포하고 단다나칸 전투에 가가지고 여기 있었던 가즈나 제국의 술탄 메스투와 일전을 벌여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때 북방 유목민들이 사용했었던 아주 특유의 전술 있죠. 치고 빠지기 전술. 이걸 수엄이라고 그래요. 가서 살살 이렇게 꼬셔가지고 활을 쏘고 도망가고, 그러면 쫓아오면 또 거기서 공략을 하고 매복하고 뭐 이런 거를 수험 전술을 하거든요. 유목민들이 아주 잘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승리를 거두어가지고 아예 자신들의 거점을 이 두 강 사이의 땅에서 레이라고 하는 곳으로 아예 옮깁니다. 완전히 남하를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를 완전하게 차지하게 되고요. 나중에 비잔틴 제국과 말라치케르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소아시아 지역까지 자신의 영역으로 삼게 되는 거죠. 이 유목민 튀르크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병종이 경기병이죠. 이 중앙아시아 또는 몽골 이 지역에 있었던 유목민들이 주로 썼던 방식이 경기병이에요. 경기병이 뭐냐면 가볍게 입었다는 거예요. 가볍게 입고 말을 타고 주로 기병으로서 활을 쏘는 이런 사람들을 경기병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사용했던 전술이 바로 수엄 전술, 바로 치고 빠지기 전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활을 사용하고요. 뭐 칼싸움 이런 거를 가급적 자제하는 거죠. 빠르고 강인한 말 그리고 병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늘 이 사람들은 삶과 전쟁이 일치되죠. 늘 양을 키우고 늑대와 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활의 일부예요. 그리고 텐트에서 자고 건조한 초원지대에서 이들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어떤 역사가가 남긴 글이 이런 게 있어요. 말에 올라탄 튀르크족 병사 1,000명이 나란히 달리면서 한꺼번에 화살을 쏘면 반드시 1,000명의 적들을 죽이고 말 것이다. 말에 탄 채로 전후 좌우 사방을 좌우자재로 움직이며 화살을 쏘면 사람과 동물들을 반드시 맞춘다. 아랍인 병사가 화살을 한 번 쏠 동안 튀르크족 병사는 화살을 무려 10번이나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화살을 쏘지만 도망가면서 뒤로, 배사면 쏘기라고 그러죠. 뒤로 돌아서서 활을 쏘는 이런 능력까지도 보유했던 이런 게 튀르크 경기병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면 몽골 병사들도 이런 걸 굉장히 잘하죠. 근데 이 경기병은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들을 이렇게 활을 쏴서 일정 정도의 적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적을 완전하게 몰아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약탈을 해가고 적들을 위협하고 이러면서 약탈 전쟁을 주로 할 때 이렇게 많이 쓰게 되죠. 단다나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가지고 레이라는 곳에 옮긴 다음에 비잔틴 제국과 만나게 되는데, 그걸 바로 말라지케르트 전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1의 술탄 알프 아르슬란과 비잔틴의 로마누스 황제가 싸웠던 곳이고요. 1071년 8월 26일에 말라지케르트 평원에서 조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 비잔틴 제국이 패배를 하게 되고 해마다 조공을 제공하고 함께 황제의 몸값을 바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셀주크 제국은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아바스조를 물리치고 거대 제국을 만들게 되죠. 하지만 이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족들이 뭉쳐가지고 만든 나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술탄이 있지만 이 술탄이 절대 권력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탄이 직접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여러 부족장들한테 자치권을 주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부족장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제국을 만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열이 되기 쉽고요. 한번 뭉쳤다가 분열되고 뭉쳤다 분열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던 어떤 병사들도 전쟁 자체가 직업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원에서 양도 치다가 겨울엔 전쟁을 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양을 치고 이렇게 겸해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유목전사들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제국으로 뭉쳐가지기 어렵게 되고, 또 이렇게 북방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약탈을 하고 이 지역을 차지했지만 이들은 여기서 머무르면서 여기서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초원의 병사들은 북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는 누가 해야 돼요? 아예 그냥 노예를 잡아가지고
여기에 살던 사람들을, 남성들을 노예로 잡아서 이들을 군사로 쓰게 되는 이런 체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맘루크라고 합니다. 맘루크가 노예라는 뜻인데 노예병사의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노예병사의 일부가 여기 이집트 쪽으로 가서 그들 스스로 나라를 세운 게 맘루크 왕국이라고 하는 거죠.